이번 시간은 342페이지 제5절 방조문 살펴보겠습니다. 41, 42번 지문은 조문에 대한 문제죠. 방조문은 임의적 감경 사유가 아니라 필요적 감경 사유다. 따라서 41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고 42번 지문은 당연히 옳은 지문이죠. 32조 제2항 등에 따라서 필요적으로 감경을 할 것이다. 넘어가겠습니다. 43번 지문.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교사범하고 마찬가지다. 법정형 기준으로 감경을 한다는 거지 선고형 자체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범에 비해서 방조범이 형량이 더 높은 경우라 할지라도 위법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옳은 지문이고요. 하단에 가시면 44번 지문.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기도된 교사에 대한 문제하고 비교를 하셔야 돼요. 31조 2항이 있고 3항이 있죠. 피교사자 정범이 승낙을 했거나 승낙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범죄 행위로 나아가지 않게 되었을 때도 교사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예외 규정, 특별 규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방조범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가보시면 정범의 행위가 기수에 이르렀거나 또는 적어도 처벌되는 미수 단계에 이르러야 됩니다. 즉 적어도 실행의 척수 이상 나아가서 범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공법 중송성설에 따라서 방조범이 인정될 수 있다. 끊으시고 그런데 효과 없는 방조와 실패한 방조라는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교사범하고는 다르게 방조를 했는데 정범자가 애초부터 범죄를 범하지 않게 되었을 때는 처벌 규정이 없어서 불가벌, 무죄가 되겠죠. 그래서 교사범에 대한 문제하고 방조범에 대한 문제를 구별하자 넘어가겠습니다. 45, 46, 그리고 47, 기타 등등에 대한 문제는 다 동지판례입니다. 공범 종속성살의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방조범이 인정이 되려면 정범의 실행행위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애초부터 정범의 실행에 착수가 없어서 범죄가 성립될 수 없었던 경우라면 종속성살의 입장에 따르게 되었을 때 방조범은 독립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 옳은 지문이 돼야 되겠죠. 이제 46번 지문 가보시면 도박 장소 개설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정범이 게임 사이트를 만들었고 그런데 이 만든 행위 자체가 애초부터 도박 장소 개설죄가 인정될 수 없다면 정범 자체가 범죄가 성립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가담한 방조범은 방조죄가 성립된다가 아니라 성립되지 않는다가 돼야 돼요. 하단에 있는 47번 지문 갑시다. 자, 이 47번 지문하고 나중에 이제 뒷페이지에 가시면 비교해야 될 판례가 나옵니다. 뒤에 가시면 251번 지문이 있습니다. 251번 지문과 247번 지문은 비교 정리를 하자. 일명 보험 사기 사건인데 정범자들이 계속적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고 과다하게 보험금을 청구를 할 겁니다. 보험 사기죄를 범할 건데 그 과정에 원장이었던 갑이 허위로 입퇴원 확인서를 작성을 해서 이 정범자들을 도와주고 있는 거죠. 근데 세 번째 주 가보시면 검사가 제출한 공소사실, 이 증거만 가지고는 정범자들한테 보험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었던 경우라면, 즉 법원으로부터 정범자가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라면 공범 종속형사의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장이었던 갑한테는 방조범이 성립된다가 아니라 성립되지 않는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세 번째 주처럼 증거 등이 불충분해서 정범죄가 애초부터 범죄가 성립될 수 없었던 경우다라고 단서가 나오면 가담했던 갑이라는 사람한테는 방조범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8, 49. 형법 각칙상에 별도의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독립적인 구성요건 요소로 기술이 되어 있게 되었을 때는 32조에 대한 적용 자체가 배제가 된다. 따라서 98조 간첩죄라는 범죄를 보시면 간첩 행위를 하거나 또는 간첩 방조를 하게 되면 동일하게 처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차피 간첩 방조가 인정이 되었어도 정범죄하고 간첩죄를 직접적으로 범한 사람하고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독립적인 구성 요건으로 기술이 되게 되었을 때는 32조에 대한 적용 자체가 배제가 돼요. 따라서 32조가 적용될 수가 없기 때문에 감경한다가 아니라 감경할 수 없다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248번 지문 간첩 방조죄는 별도의 조문으로 기술이 되어 있고 32조가 적용이 될 수가 없으니까 하단에 가시면 감경한다가 아니라 감경할 수 없다가 돼야 되겠죠.
49번 질문 간첩 방조죄 역시 키워드 체크해 두시고 32조가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적용될 수가 없다 넘어가겠습니다. 방조범의 성립 요건에 대한 문제로 갑시다. 방조행위는 수단과 방법에 제한이 없습니다. 유형적인 방법이 되든 무형적인 방법이 되든 그리고 정신적인 방조까지도 모두 포함이 될 것이다. 그럼 이제 251번 질문, 좀 전에 보았던 47번 질문하고 비교를 하셔야 되겠죠. 의사였던 피고인이 입원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환자들, 정범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보험 사기를 칠 겁니다. 그걸 알면서도 입원을 허가했고 형식적으로 도와주게 되었다. 입원 확인서를 발급해주게 되었을 때 좀 전에 보았던 지문들처럼 애초부터 환자들이 정범죄가 범죄가 성립될 수 없었던 경우라면 방조범이 성립되지 않겠지만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조범이 원칙적으로 성립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51번 지문은 앞에 있는 47번 지문하고 비교 정리를 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하단에는 52번 지문.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개선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회원들로 하여금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도록 하게 되었고 회원들이 음란한 동영상을 계속 배포를 하고 전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방조를 하고 방조를 하고 방조를 했다. 그러면 위디스크를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들은 음란물을 배포 전시하는 행위에 대해서 방조가 인정이 될 것이고 단일한 고의를 가지고 동일한 범죄를 연속적으로 범했기 때문에 이 방조 행위는 포괄해서 일제관계가 인정이 될 것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이론 강의에서 이론 강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웹스트리지 사이트 사건하고 비교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웹스트리지 사이트 사건은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제수관계는 저작권자가 아니라 저작물별로 판단한다. 따라서 회원들이 저작물을 다운받고 수개의 저작물을 다운받음으로써 수재가 성립하게 되면 그것을 알면서도 방치했던 그 운영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조범이 성립하게 될 것이지 포괄해서 일제관계가 성립되는 사실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비교 정리를 해주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53번 지문, 54번 지문. 다시 보기 링크 사이트 사건이죠. 예전 판례 입장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변경된 현재 판례 입장에 따라서 문제를 풀자. 첫 번째 줄에 저작권 침해 게시물을 영화나 드라마나 음원을 사이트에다가 업로드를 하는 순간 불특정 다수인들이 그것을 내려받게 할 수 있겠죠. 접근할 수 있을 것이고 다운을 받을 수가 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기를 침해했다라고 봐야 될 것이다. 그래서 후단 부분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가 아니라 기수에 이르렀다. 범죄가 성립하게 될 것이다라고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럼 정범자가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에다가 드라마나 영화나 음원을 업로드를 했어요. 그러면 저작권 침해가 인정이 될 것이고 하나의 쟁점이 끝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단에 가시면 두 번째 이제 쟁점이죠. 54번 지문은 정범자에 대한 쟁점이 아니라 그 웹사이트에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연결될 수 있는 링크를 걸어두는 것이 과연 방조인가 방조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예전 판례 입장은 저작물을 전송하거나 복제하게 되었을 때만 저작권 침해가 인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업로드를 시켜두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가 없고 따라서 링크를 걸어두는 것은 방조가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는 판례 입장이 다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지는 사이트에 쉽게 접속을 할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것은 정범의 범죄 행위를 용이하게끔 도와주는 것이고 이 방조와 정범의 범죄가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이 되므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방조가 인정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54번 지문은 옳은 지문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5번 지문, 단순 판례고 중요한 판례는 아닙니다. 55, 56번 지문은 좀 지엽적인 판례고요. 기본이 되는 판례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자, 제일 앞에 가시면 웨이터였던 갑이다. 피고인이 누구를 손님들을 2층에 있던 나이트클럽에 안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내만 피고인은 안내만 해주었지 그 출입문 입구에서 출입을 결정시키는 사람은 웨이터였던 갑이 아니라 지배인이에요. 그럼 지배인의 의사에 따라서 A를 출입시킬 수도 있고 출입시키지 않을 수도 있겠죠. 따라서 갑이라는 웨이터는 그 미성년자를 나이트클럽에 출입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방조를 했다고 보기가 힘들다는 거죠.
갑은 단순하게 길을 안내했을 뿐이지 미성년자를 출입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지배인이 전적으로 관리 지배하고 있는 부분이었고 그 여하에 대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방조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이고요. 56번 지문 잘 되겠지 몸 조심해라. 키워드만 체크해 두시고 이것만 가지고는 방조행위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결론만 간단하게 체크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57번 질문 갑시다. 방조행위에는 수단과 방법에 제한이 없어요. 뭐 교사도 마찬가지고 방조도 마찬가지인데 교사범 같은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교사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방조범은 부작위를 통한 방조도 인정이 될 것이다. 그럼 첫 번째 줄에 피고인들은 포털 사이트에서 오락 채널을 관리하고 있는 팀장이나 또는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털 사이트에 음란한 만화가 게시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삭제해야 될 조리상 자기 의무, 법적인 자기 의무가 인정이 될 것인데 그러한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삭제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를 했다면 방조범이 인정이 될 것이다. 그럼 58번 지문부터 62번 지문 갑시다. 사실관계도 중요하고 법리도 중요하죠. 최근에 경찰직 시험에서는 원칙적인 케이스가 아니라 예외적인 케이스를 출제를 해서 많은 수험생들을 낚시를 한 거죠. 낚은 거죠. 이런 낚시하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낚시를 당하시면 안 됩니다. 한 문제가 아주 소중하기 때문에 키워드 중심으로 가실 게 아니라 법리가 있는 부분은 원칙적인 경우와 예외적인 경우를 정확하게 끈을기를 하셔야 돼요. 일단 하단에 있는 61, 62번 지문 이런 법리를 먼저 살펴봅시다. 60번 지문부터 62번 지문 정범의 가담 시기에 대한 문제죠. 다시 방조범의 가담 시기에 대한 부분인데 방조범이 인정이 되려면 정범이 실행에 착수 단계에 이르기 전에 범죄를 범하기 전에 가담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정범이 실행에 착수 단계에 나아가서 범죄를 범하고 있는 가정에 가담하게 되었을 때도 방조범은 성립될 수 있다. 적어도 방조범이 성립되려면 정범의 범죄가 종료되기 전이었다면 가담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방조범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정범이 실행의 착수 단계에 나아가기 전에, 즉 범죄를 범하기 전에 방조범이 가담하게 되었을 때 방조범이 성립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공범 종속의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정범의 범죄 전에 가담하게 되었을 때도 방조범이 성립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공범 종속이니까 정범이 나중에라도 실행의 착수 이상 나아가서 범죄를 범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지문 앞으로 봅시다. 60번 지문 가보시면 종범,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행위에 착수해서 범죄를 범하는 과정에 가담하게 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끊으시고 아무 문제 없죠. 정범의 실행에 착수 이전이라 할지라도 여기가 포인트죠. 정범이 아직 범죄를 범한 적이 없다. 이전이라 할지라도 내가 도와주면 정범이 범죄를 범하겠구나. 장래의 범죄 사실을 예상하고 가담하게 되었을 때도 방조가 인정이 된다. 다만 끊으시고 공범 종속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할지라도 방조범이 인정이 되려면 그 이후에 방조범이 실행에 착수 이상 나아가서 범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방조범이 인정이 될 것이다. 그래서 60번 지문은 아주 기본이 되는 법리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그럼 이제 하단에 가시면 61번 지문 다시 한 번 더 연습을 해봅시다.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알고 가담한 경우뿐만 아니라 정범의 범죄 전에 가담하게 되었을 때도 방조는 인정이 될 것이다. 따라서 방조행위로서 정범의 범죄가 실현이 되었다면 양자 사이의 인관계는 인정이 될 것이고 따라서 가담한 사람은 방조범이 성립하게 될 것이다. 아무 문제 없죠. 근데 하단에 있는 62번 지문은 틀렸습니다. 중에 가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이런 경우에만 성립되는 게 아니죠. 끊으시고 착수 전에 가담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도 방조범은 성립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후단 부분도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실관계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상단에 가시면 58, 59번 지문이 사실관계에 대한 문제고 이론 강의 때 공부했던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더 리마인드를 해보시죠. 판서노트 펼쳐보시고 키워드는 타인명이 생명보험계약이다. 갑이라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 명의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럼 갑이라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 명의로 자기가 A인 것처럼 다른 사람 명의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과연 보험 사기로서 기망,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원칙적인 예외적인 경우를 나누어서 문제를 풀자. 제가 아직 목이 다 안 나와가지고 목 상태가 좋지는 못합니다. 중간에 제가 좀 목이 안 좋아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자, 끊을기를 합시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이죠. 즉, 예외가 아니라 원칙적인 경우였다면 다른 사람 명의로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이 행위만 가지고는 청구를 한 게 아니죠. 보험 사기에 있어서의 실행의 착수는 청구시입니다. 돈을 주세요. 아직까지 청구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실행의 착수는 인정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58번 지문이 원칙적인 지문이고 옳은 지문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단에 가시면 59번 지문. 자, 비교를 해봅시다. 타인 명의로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여기까지 키워드는 동일하죠. 그래서 키워드 중심으로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키워드도 분명 중요한 건 맞지만 어떤 단서가 있죠?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정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였다면 여기가 특별한 경우입니다. 즉 예외죠, 예외. 예외. 이 예외는 우리가 아직 자세하게 공부를 한 적은 없어요. 사기죄 파트를 공부한 적이 없으니까. 나중에 사기죄 파트에 가시면 기왕증 사건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기왕증이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저는 원래부터 허리나 요추, 경추, 목 등이 안 좋아요. 무릎도 안 좋고요. 근데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원래 아픈 상태를 숨긴 상태에서 보험 계약을 체결했고 보험 계약을 체결하자마자 제가 허리가 아픕니다. 무릎이 아픕니다.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우리는 기왕증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애초부터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사기를 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했던 경우라면 보험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기망이 개입되었다고 봐야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고의로 보험 사고를 일으켜서 보험 사기를 치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했던 경우였다면 이때부터 보험 계약 체결 시부터 기망이 개입되어 있으니까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로서 기망이 인정이 된다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예비행위에 해당된다가 아니라 해당되지 않는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59번 지문처럼 예외적인 케이스가 나올 수도 있고 58번 지문처럼 원칙적인 케이스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키워드도 분명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키워드 중심으로 결론을 체크를 할 게 아니라 어떤 케이스인가에 따라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도 있고 부정될 수도 있겠죠. 요즘 딱 경찰직 스타일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하단에 가시면 63번 지문. 빈출되는 지문은 아니지만 연습을 해봅시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그대로 접목을 하시면 되겠죠. 갑은 유력 정치가였던 을이 기업인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있는 가정이 아니라 받기 전이죠. 즉, 정범자가 뇌물을 수수하기 전에 기업인들하고 정치인들을 중간에서 매개 주선을 해 주었습니다. 그럼 갑이라는 피고인은 정범자의 실행에 착수 전에 가담해서 도와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범자가 나중에 그 위에 뇌물을 받았다면 실행에 착수 이상 나아가서 범죄를 범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그 전에 가담했던 경우를 알지라도 방조가 인정된다, 부정된다, 인정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63번 지문 옳은 지문입니다. 하단으로 갑시다. 64번 지문부터 66번 지문. 이제 23년도 시험에서 사례형 문제로 출제가 된 내용인데 크게는 쟁점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쟁점은 적금 매체를 양도하게 되었을 때 방조가 인정될 수 있는가. 두 번째 쟁점은 더 나아가서 전달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을 때 역시 방조가 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사례를 빠르게 읽어보시면 어려운 사례는 아니에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가 아니라 알면서죠. 정범자의 범죄를 내가 도와주고 있구나.
사정을 알면서 방조의 고의를 가지고 적금 매체를 빌려주었다. 적금 매체를 양도를 했다. 그럼 일단 갑은 보이스피싱 범죄, 사기 범죄의 방조가 인정이 될 것이고 끊으시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았고 국내에서 전달책으로서 역사를 승낙하게 되었다. 그럼 아무래도 갑이라는 사람이 국내에서 전달책으로서 역할을 계속 수행을 하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정범자들은 훨씬 더 편안하게 마음 먹고 사기를 칠 수 있겠죠. 그럼 이 전달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누구를 도와주고 있는 거다? 보이스피싱, 사기를 도와주고 있는 경우다라고 봐야 될 것이다. 그럼 이제 정리를 했으니까 하단에 있는 64번 지문부터 66번 지문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64번 지문. 당연히 옳은 지문이죠. 위 사례에서 적금 매체를 빌려주는 것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끔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범자들이 실행에 착수 이전이죠. 피해자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사기를 치기 전에 도와주게 되는 경우를 알지라도 유형적 방조로서 방조죄가 인정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아무 문제 없고요. 계속 65번 지문. 더 나아가서 전달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도 일종의 정신적 방조, 무형적 방조다라고 봐야 될 것이다. 어떤 물질을 도와줌으로써 방조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하지만 전달책으로서 제가 국내에서 돈을 인출해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정범자들은 훨씬 더 편안하게 마음 먹고 쉽게 범죄를 범할 수가 있으니까 정신적인 방조가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옳은 지문이고요. 66번 지문이 틀린 지문입니다. 위 사례에서 갑이 전달책으로서의 행위를 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방조범, 종범이 성립된다 아니죠. 그 전에 적금 매체를 빌려주게 되었을 때부터 사기죄에 대한 방조가 인정이 돼버리겠죠. 따라서 후단 부분이 틀렸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7, 68, 69. 이제 비교를 하셔야 되겠죠. 방조범이 인정이 되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정범의 실행에 착수 전에 가담할 수도 있는 거고, 정범이 범죄를 범하고 있는 가정에 가담할 수도 있는 거고, 정범의 범죄가 종료되기 전까지만 가담이 이루어진다면 방조범은 인정이 될 것이다. 그럼 이제 반대로 정범의 범죄가 종료가 돼버렸습니다. 끝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방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사후 방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후 방조는 별도의 범죄가 되는 것이지 32조에 따라서 방조범이 성립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자, 67번 지문 가보시면 간호조무사가 무면허 의뢰행위를 했고요. 그런데 이 무면허 의뢰행위가 아직 종료된 게 아니에요. 환자들이 올 때마다 계속 무면허 의료행위, 무면허 의료행위, 무면허 의료행위. 즉 계속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 범죄가 종료되기 전입니다. 종료되기 전에 의사가 진료부에 기재를 해서 간호조무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도와주게 된다면 범죄가 종료되기 전에 가담해서 도와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방조가 성립되지 않는 데가 아니라 방조범이 성립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후단 부분이 틀렸어요. 68번 지문이 바로 사후 방조에 대한 문제입니다. 뭐에 대한 문제라고? 사후 방조에 대한 문제라고. 자, 중에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착수 전에 가담하게 되었을 때도 성립할 수 있다. 끊으시고 정범의 범죄 종료 후죠. 범죄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가담하는 이른바 사후 방조는 방조다 방조가 아니다 방조가 아니다. 별도의 범죄가 되는 것이지 32조에 따른 방조범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68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고 그럼 이제 60 옳은 지문이고 69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돼야 되겠죠. 후단에 가시면 정범의 범죄 후에 가담하는 사후 방조는 방조범에 해당된다가 아니라 해당되지 않는다가 돼야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70번 지문부터 74번 지문까지가 이제 법리에 대한 문제고, 그 밑에 있는 75번 지문이 사실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74번 지문이 사실관계에 대한 문제예요. 같이 묶어서 제가 출제를 했으니까 70번 지문부터 73번 지문이 법리에 대한 문제고, 그 밑에 있는 74번 지문이 사실관계에 대한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법리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70, 71, 72는 다 옳은 지문이죠. 포인트만 잡아볼게요. 포인트만.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하고, 즉 방조범이 도와주었고 그 도와주는 방조 행위를 통해서 정범의 범죄가 용이하게끔 쉽게 범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양자 사이에는 인간계가 인정이 돼야 될 거고 끊으시고 아무 문제 없고요. 방조범이 성립되려면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하고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이 돼야 돼. 끊으시고 정범으로 하여금 범죄를 좀 더 쉽게 실현시키거나 또는 결과 발생을 높이는 등 현실적인 기여가 인정이 될 수 있었을 때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이 될 것이고 인간계 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70번 지문이나 71, 72번 지문은 모두 다 옳은 지문입니다. 근데 이제 하단에 있는 73번 지문 틀린 지문이죠. 방주행위는 수단과 방법에 제한이 없다. 간접적인 방법이 되든 직접적인 방법이 되든 모두 다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사이에서는 인간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인간계를 필요로 한다. 갑의 방조행위 때문에 을의 정범의 행위가 용이하게끔 결과 발생의 확률 자체가 높아져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하단에 가시면 이 법리를 74번 지문 사실관계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되겠죠. 키워드는 조명탑 사건이었습니다. 조명탑 사건. 법이라는 피고인이 정범이고요. 정범이고 조명탑에 올라가서 농성을 하면서 업무방해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업무방해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조합원이었던 을이라는 사람이 이 갑을 지지를 하면서 그 밑에다가 음식물을 놓고 두고 가는 거예요. 음식물을 두고 가게 되었을 때 이것이 과연 업무방해죄의 방조가 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죠. 을이라는 사람이 밥이라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먹지 못하니까 음식물을 놓고 두고 가는 것은 정범자의 업무방해죄를 직접적으로 도와줬다고 보기가 힘들다는 거죠. 따라서 양자 사이에 인간계가 인정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정범의 구체적인 실현 자체를 높였다라고 보기는 힘든 것이기 때문에 제일 끝에 쭉 가시면 인간계가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방조죄가 성립된다가 아니라 성립되지 않는다. 옳은 지문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해설 부분은 나중에 복습하실 때 꼼꼼하게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하단에 가시면 양가로 2번 방조자의 고의에 대한 문제로 갑시다. 교사범도 마찬가지고 방조범도 마찬가지고 이중의 고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도와준다. 방조의 고의를 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면 을이라는 정범자가 범죄를 범하겠구나 라는 정범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을 때 방조범이 인정이 될 수가 있다. 따라서 75, 76번 지문은 옳은 지문. 어떤 고의? 방조의 고의와 내가 도와주면 정범자가 구속요건을 실행하겠구나. 범죄를 범하겠구나라는 정범의 고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럼 이제 77, 78번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이중의 고의를 필요로 하는 건 맞아요. 필요로 한 건 맞지만 일시, 장소, 객체,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정범이 어떻게 범죄를 범하겠구나. 이런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인식을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이고, 끊으시고, 후단 부분도 정범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확지, 인식하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소리바다 사건 때 우리가 따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요. 78번 지문. 역시 이중의 고의가 인정이 돼야 될 것이고 정범의 범죄에 따른 실현, 구체적인 내용까지 인식할 것을 요한다고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아니한다. 넘어가겠습니다. 79번 지문도 동지판례니까 구체적인 내용까지 인식할 필요가 없다가 돼야 되겠죠. 넘어가고요. 80번 지문, 뭐 잘 안 나오는 지문인데 편면적 방조가 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편면적 방조는 인정될 수는 있어요. 다만 편면적 방조가 인정이 되려면 공범 종속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범죄가 실행에 착수 이상 나아가서 어떤 범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만 편면적 방조가 방조범으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문을 보시면 정범죄의 범죄가 없었다고 되어 있으니까
편면적 방조는 방조범위 성립될 수 없다가 되는 게 맞겠죠. 그럼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제가 경비원이에요. 경비원. 여러분들이 절도를 하고 있는 정범자입니다. 저는 CCTV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절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신고를 하지 않고 모른 채 방치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편면적 방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만 도와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범자를 도와주고 있는 거죠. 정범자는 모르고 있는 상태. 이런 경우에 저한테 방조가 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정범자가 실행에 착수해서 나아가서 어떤 절도 범죄를 범했다면 공범 종속 성찰에 따라서 저는 방조범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뭐라고? 정범자의 범죄가 없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방조범이 성립될 수 없다가 돼야 되겠죠. 81, 82번 질문. 방조범의 착오에 대한 문제죠. 피고인은 무엇을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도와주고 있다? 간세법 위반죄를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방조를 하고 있었지만 실제 정범자는 간세법 위반죄를 범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특가법상의 간세법 위반죄를 범하고 있었다. 따라서 방조자의 인식과 정범자의 범행 사실 자체가 차이가 있었던 경우를 우리는 방조의 착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판례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첩적인 범주만큼은 죄책을 인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주 가보시면 그 구성 요건이 중첩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방조자에 대한 죄책을 인정을 해야 된다. 따라서 특가법상의 간세법 위반죄보다는 일반 간세법 위반죄가 훨씬 더 경미한 범죄이기 때문에 중첩되는 간세법 위반죄 방조죄만큼은 죄책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82번 질문은 틀렸죠.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죄책을 진다? 아니죠. 중첩되는 범주 내에서만 방조자에 대한 죄책을 인정을 시킬 것이다가 돼야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간접방조, 소리바다 사건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범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학지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학지할 필요가 없다. 그 부분만 정확하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방조번까지 문제를 풀어봤고요. 틀린 것들 다시 한번 더 빠르게 리마인드 하시고 복습 잘 해주십시오. 자, 다음 시간에는 제6절 공범과 신분에 대한 문제죠. 중요한 내용이고 특히 사례형 문제로 출제가 잘 되는 내용이니까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기본서를 펼쳐보시고 이론 강의 때 나눠드렸던 판서노트 펼쳐보시고 다시 한번 더 복습을 하고 난 다음에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 위주로 접근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